납세자가 세금 신고에 있어서 가장 주의할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강의를 들을 때, 이런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뭔가 생각하고 오신 게 있으실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기본이고 쉬운 일이 기한내 신고하는 거예요. 그럼 많은 분들이 엄청 실망하실 거예요. 아니, 기한내 신고하는 게 뭐가 중요해? 그게 뭐 대단한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기한내 신고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어제까지 신고였죠? 뭐 이러고 연락 오시는 분도 계세요. 아니 하루만 일찍 연락했으면 됐을 텐데. 그러면 제가 왜 기한내 신고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이거죠. 가산세. 가산세 되게 많이 내더라고요. 이 얘기를 하세요. 신고불성실 20%, 그리고 납부불성실은 1년에 한 10% 정도 돼요. 그러니까 가산세가 많이 내는 것도 맞는데요. 현실적인 좀 절차상 문제들이 또 있는 거예요. 자, 제가 9월 말, 10월 초 올해 소득세 신고를 안 하셨다 그래서 기한후 신고를 한번 해드렸어요. 이분이 한 4천만 원, 그 3.3% 원천징수 대상자셨더라고요. 이분이 왜 찾아왔겠어요?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거나 뭔가 필요하니까. 은행에 갔더니 대출 때문에 갔는데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하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했더니 그건 필요 없다. 소득금액 증명원, 국세청 도장 찍힌 걸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부랴부랴 기한 후 신고를 하고 소득금액 증명원이 언제 나오냐를 자꾸 물어보시는데요. 언제 나올까요? 이게 5월 달에 소득세 신고하신 분들은 그냥 6월 되면 자동으로 소득금액 증명원을 뗄 수 있었을 거예요. 뭐 별다른 고민들을 안 하셨고. 근데 이분 지금 한 달이 다 돼 가잖아요. 아직도 안 돼요. 왜? 기한 후 신고는 공무원, 담당 공무원이 결제를 해줘야 돼요. 이 공무원이 결제를 해줘야 되는데 신고했네요. 도장 꽝 찍는 게 아니에요. 이분 기장을 해서 신고를 하셨는데 영수증 다 제출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지금 영수증을 검토받고 있어요. 이분이 거짓말로 신고를 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다 자료가 있어요. 근데 카드 명세서 썼는데 이거 어디에 뭐에 쓴 거예요를 묻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아직 결정이 안 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납세자도 금액도 큰데도 아닌데 불만이 많겠죠. 근데 공무원은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기한 내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 기간을 알아야 하죠. 자, 신고 기간. 1년에 우리가 세금 신고를 몇 번 할까요? 아세요? 그냥 신고하라고 전화 오면 신고하시나요? 1월부터 한번 해볼까요? 1월. 1월에는 우리 신고 뭐 하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월. 20... 자, 지방세는 얘기하지 마시고 오늘 국세만 해요.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 돼요. 확정신고. 작년 7월에서 12월까지 내역을 신고합니다. 그러면 2월 10일까지 면세 사업장 현황 신고가 있어요. 이게 일반 납세자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면세 사업, 그러니까 뭐 학원이나 병원 아니면 식자재만 파는 순수하게 요런 데들이 대상이고요. 요즘은 임대주택 사업자, 이분들이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제는 임대소득이 조금만 있어도 무조건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3월은 법인세가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다룰 분야가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4월. 와, 계속 세금 있네. 자, 4월 25일까지 부가세 예정 고지가 있습니다. 아마 고지서들을 받아보실 거예요. 5월은 아시죠? 소득세 신고. 그죠? 6월
6월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들의 소득세 신고입니다. 7월, 와, 1년 계속 지금 세금 신고를 했는데 또 있어? 7월 25일, 우리 부가세 확정 신고하죠. 1월에서 6월 거. 8월은 개인들은 좀 쉬어가요. 8월에는 법인세 중간연합이 있는데 우리랑은 상관이 없고요. 9월은 드디어 세금이 없어요. 그리고 10월 25일, 어제죠? 부가세 예정 고지서 받아서 납부들을 하셨을 거예요. 작년 올해는 이게 코로나 때문에 뭐 징수를 미루는 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납부들을 많이 안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11월, 곧 11월이잖아요. 11월은 뭐가 있죠? 자, 기억해 주세요, 제발. 11월에는 소득세 중간 고지서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12월은 이제 신고가 없고요. 이렇게 보니까 정말 빡빡하게 세금 신고들을 하고 있죠, 우리가. 제가 신고 기간을 잘 알아야 한다 자꾸 얘기하는 게 이게 우리가 상황에 맞춰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생겨요. 대처를 뭘 하지? 그냥 신고 기간에 신고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 개인 사업자들은 예정 고지서가 기본입니다. 제가 계속 아까 예정 고지라고 그러죠. 신고가 아니라 고지서를 보내줘요, 세무서에서. 근데 예정 신고 기간에는 고지서를 받았다 해도 신고도 가능합니다. 특수한 경우. 자, 어떤 거예요?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을 때. 이것도 제 고객님인데 2019년에 소득이 엄청 많으셨던 분이에요. 근데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거의 안 하셨어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셨는데 이분이 12월에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세무서에서 당신 세금을 안 냈으니까 세금 내라고 독촉장이 날라왔고 본인이 체납비 걸려 있더라. 이게 뭐냐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뭐겠어요. 11월에 소득세 중간 고지서가 왔는데 이분이 신경도 안 쓰신 거예요. 내가 지금 사업을 안 하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러고는 그 챙기지도 않고 납부도 안 하시고 하니까 세무서는 체납이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19년도에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었어도 2020년도에 돈을 못 벌었다. 매출이 아예 없다. 그러면 세금이 있을까요? 세무공무원들이 주장은 그거예요. 어차피 5월 달에 소득세 신고하면 예전 고지 납부했으면 뭐 세금 낼 거 없으면 환급 되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분이 세금이 한두 푼이 아니었거든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1년에 이자가 10% 정도 붙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가산세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가산세는 없어질까요? 그렇잖아요. 5월에 소득세 신고했더니 사실 나는 납부할 금액이 빵원이었어. 그런데 그동안 납부 안 했다고 이자가 계속 붙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안 없어져요. 그거는 납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분은 되게 억울하죠. 근데 이 예정신고라는 게 기한 후 신고가 없어요. 저도 기한 후 신고를 좀 받아달라 공무원들한테 요청도 해보고요. 하다못해 고충도 해보고 뭐 코로나 뭐 대책 이런 데도 연락을 해봤는데 법으로 없기 때문에 구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고 기한을 알면은 좀 챙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내 상황이 어떤지에 맞춰서 이 신고 기한도 잘 적절히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제때 적정한 신고를 하는 것이다. 이 기한 후 신고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알려면 세금의 기본 구성을 이해해야 돼요. 자, 화면 보시면 세금의 기본 구성에서 제가 써놨는데요. 부가가치세에서 신고한 매출에서 부가가치세에서 신고한 매입을 차감하면 이게 뭐예요? 부가세 신고죠, 우리. 순수하게. 그리고 거기에서 매달 신고하는 인건비 등을 빼고 거기에 기타 비용을 차감하면 단기 손익이 된대요. 자, 요거 한번 보시고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익이 있어야 세금도 있다. 이 말이 맞나요? 어떤 거 같아요? 이익이 있어야 세금을 내지 이익이 없으면 세금을 안 낸다. 소득세는 맞아요. 여기 손실이 난다 그러면 소득세는 납부를 안 할 거예요. 근데 부가세는 이거 부가세는 매출이 발생하면 부가세는 다 내가 걷어서 납부를 대신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장님들 생각에는 내가 손실이 난 것 같아도 매출만 있고 매입이 없다 그러면 부가세는 납부를 하셔야 돼요. 용역 제공업체 등 이렇게 특수한 업종들이 이런 일들이 생겨요. 매출은 다 발생했지만 내가 인건비 지급하고 남는 게 하나도 없지만 부가세는 납부를 해야 되죠. 이분들은 기껏해야 뭐 임대료 정도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특수 업종을 하신다 그러면 관리 차원에서 그 부가세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사용하세요. 이게 부가세 납부할 때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자, 세무 일정을 아까 살펴볼 때 계속 반복되는 게 뭔가요? 부가세, 소득세. 계속 우리가 부가세, 소득세만 얘기하고 있죠. 여기 매달 신고하는 인건비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원천세는 매달 신고가 원칙이지만 오늘 우리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부가세와 소득세 우리 자 제가 제일 먼저 강의하려는 게 부가가치세예요. 왜? 부가가치세가 세법에서 되게 중요하고요. 기본이에요. 왜 중요하고 기본인지 한번 볼게요. 부가가치세는 거래의 흐름을 알게 해준다. 이게 뭐 중요한가 싶은데요. 아니에요. 국가 입장에서는 거래가 어떻게 흐르는지 그래야 불법적으로 소득을 일으키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부가가치세를. 특히 세금 계산서 발행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부가세 신고만으로도 이익을 추정할 수 있어요. 왜? 매달 인건비를 신고하죠, 우린. 그리고 부가세도 분기별로 신고를 하고 반기별로 신고하죠, 개인은. 그러면 세무서에서 우리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서만 이렇게 봐도 여기가 이익이 얼마나 나는지 대강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한텐.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로 이미 확정됩니다. 면세사업자가 아닌 이상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있는 금액과 동일해야겠죠. 우리 달라요. 수정신고하셔야 돼요. 이게 부가세 신고서의 합계액이 우리 매출액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볼게요. 자,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자는 영리 목적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이나 재화를 공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 영리 목적 유무에 불구한다. 비영리 단체가 있어요. 비영리 단체들이 대부분 공익 목적으로들 많이 일하거든요. 그럼 굉장히 좋은 일 하는 데잖아요. 그러면 이런 업체들을 좋은 일 하니까 부가세를 면제해 주겠어. 이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죠?
좋은 일에 도움 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비영리 단체는 부가세를 안 내도 되니까 그만큼 싸게 팔 수 있죠, 물건을. 시장 경제가 혼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세 형평성 목적 때문에 영리든 비영리든 그런 거 상관 안 해요.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인 사업을 영위한다면 무조건 부가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사업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죠. 이 사업성이라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대부분 쉽게 생각하는 게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아니에요. 이 사업성이라는 건 사업자 등록이랑은 상관없는 말이에요.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냥 반복적으로 물건을 팔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사업자로 봐야 되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 안 했는데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 미등록 가산세나 이런 걸 부과시키죠? 불이익이 생길 거예요. 자, 그리고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는데요. 우리 직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원들은 사업주한테 고용이 돼서 용역을 제공해요. 그러면 우리 급여 줄 때 부가세도 따로 주나요? 직원들한테? 생각도 안 해봤죠. 아니, 직원한테? 왜? 독립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부가세를 안 주는 이유는 이런 이유입니다. 요즘 되게 핫한 내용이라 당근마켓 많이 이용하세요? 혹시? 이용은 안 해도 들어는 보셨죠, 다. 이게 요즘 중고거래 플랫폼이 되게 많은가 봐요. 국감에서도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한번 볼게요, 기사를. 2021년 국감 당근마켓 등에서 명품 시계, 골드바도 거래, 세금은 이게 아까 2021년 10월 8일자 세계일보 이투데이에서 제가 뽑아온 건데 여기 보면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반복적으로 고가의 물품을 판매해 소득을 올리는 이용자에 과세하는 기준이 있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자, 김 청장은 뭐라고 대답했어요? 기획재정부와 상의해서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정하겠다라고 답했대요. 제가 신기해서 여기 사진들 보이세요? 저는 중고거래라서 몰랐는데 4천만 원이 넘는 시계도 있고요. 여기 보면.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만든 다음에 신문 또 기사를 봤는데 어떤 사람은 130억 어치를 팔았대요. 동일인물이. 그럼 명품 이런 걸 팔았대는데 그러니까 네티즌이나 기사에서 하는 얘기가 이 정도면 업자 아니냐. 어떻게 130억을 팔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기사에서도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됐어요? 반복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반복적으로 팔지 않냐. 근데 여기 기사에 보면은 중간에 개인 간 중고거래는 통상 세금을 내지 않는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중고거래는 왜 세금이 없었을까요? 중고거래 우리가 흔하게 생각할 때 세금을 걱정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근마켓에 아무나 가입하고 물건을 팔잖아요. 이게 만약에 여기서 물건을 팔면 내가 부가세도 내야 되고 소득세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여기서 파는 걸 세금 낼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자, 중고거래라는 게 어떤 걸 중고거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응? 내가 쓰려고 물건을 샀던 거예요, 일단. 취득은. 그리고 팔 때는 쓰다 팔죠? 흠물건을 팔아요, 대부분. 아니면 특수한 상황에 내가 쓰려고는 샀거나 했지만 새 물건을 팔기도 하지만 목적 자체가 팔려고 사는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중고거래인데 왜 세금이 없냐? 자, 부가세. 내가
최종 소비할 목적으로 샀죠. 부가세는 이미 부담을 했어요, 이분이. 사업자들은 물건을 팔려고 취득을 하면 부가세를 공제받죠. 우리는 쓰려고 샀으니까 그냥 부가세를 이미 납부했어요. 그러니까 부가세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소득세는 소비자가 110원의 물건을 샀대요. 부가세 10원은 같이 포함돼서 이 110원에 산 물건을 150원, 200원에 팔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중고는 그런 거잖아요. 110원에 샀어도 팔 때는 싸게 팔죠. 썼으니까. 흠물건이니까. 손해보고 파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 그동안 네가 썼던 가치를 생각해라. 이런 말은 하지 마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 문제도 발생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반복적으로 비슷한 물건을 팔아요. 중고거래를 하는데 이 사람이 반복적으로 물건을 파는데 오늘은 노트북을 팔고요. 내일은 옷을 팔아요. 그냥 내가 쓰던 물건을 보니까 돈이 되니까 막 이것저것 파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보니까 오늘도 노트북을 팔고요. 내일도 노트북을 팔아요. 꾸준하게 노트북을 팔고 있어요. 신기하죠? 그 노트북을 한 집에 그렇게 많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물건을 반복적으로 판매한다는 건 이익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이익이 없으면 안 팔아요. 이게 조세형평에 어긋나죠. 사업자 등록도 안 해버리고 이 사람들이 중고 물건이라고 막 팔고 부가세도 안 내고 소득세도 안 내고 이러면 얼마나 이게 국가 입장에서 손해예요. 그리고 정상적인 사업하는 분들도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중고거래가 이슈가 돼서 제가 얘기를 했지만 중고거래뿐 아니라 반복적인 거래를 한다면 세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분들이 저한테 가끔 찾아오세요. 세무서에서 어떻게 알고 반복적 거래했다는 게 이제 걸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나는 사업자 등록도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매입 자료도 없다. 이거 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걸 상담들 하시거든요. 실제로. 정말 사업할 목적이 있다 그러면 정상적인 방법을 택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일반 과세자와 간이가세자의 차이라고 써놨는데요. 올해 간이가세자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혹시 7월부터 간이가세자로 바뀐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이게 기준이 좀 바뀌어가지고 하나하나 볼게요. 2021년 간이가세자 기준은 연간 공급 대가가 8천만 원 미만이에요. 옛날에는 요 밑에 있죠. 4,800만 원이 안 돼야 간이가세자였거든요. 지금은 8천만 원이에요. 부동산 임대업이나 과세 유흥장소 경영하시는 분들은 기존 4,800만 원 기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2020년 매출액 기준으로 2021년 7월 1일부터 유형이 변경됐어요. 가끔 사업자들이 자기가 간이가세자로 바뀐 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간이가세자랑 일반가세자 차이점 한번 볼게요. 일반가세자는 부가세 우리 얼마예요? 무조건 10%죠. 그냥 부가세는 10%다라고 외우고 계시잖아요. 간이가세자는 아니에요.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이 달라요. 뭐 10%, 20%, 30%. 그러니까 일반 과세자에 비해서 굉장히 조금 내게 되겠죠. 부가세를. 매입세 공제도 근데 마찬가지예요. 세금도 전부 안 내니까 매입세 공제도 업종별 부가가치율만큼만 받게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부가가치세 환급은 안 됩니다. 대신. 자, 간이가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안 되다 보니까 처음에 시설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일반가세자를 내셔야 합니다. 왜? 이거 환급 받으셔야 되잖아요. 간이가세자를 내면 환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시설 투자가 많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일반과세자를 낼 수밖에 없는 경우도 생겨요. 의제매입세 공제는 간이과세자 안 되고요. 일반과세자는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배제업종이 있어요. 건설업 이런 분들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납부의무 면제가 있어요.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 대가가 4,800만 원이 안 된다 그러면 부가세를 또 면제까지 해줘요. 그리고 맨 마지막, 이게 좀 특수한 경우인데요. 자, 세금 계산서 발행. 연간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일 경우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에요. 옛날에는 일반과세자인데 그냥 간이과세자가 됐어요. 8천만 원이 안 돼서. 이런 분들은 세금 계산서를 무조건 발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과세자랑 똑같아요. 의무는. 만약 발행을 안 하면 미발행 가산세들이 발생할 거고요. 그러면 자, 머리 좋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제 사업 초에 내가 환급을 받기 위해서 일반과세자로 냈다가 매출이 발생 안 하면 간이과세자로 변경하면 되잖아요. 지금 순간 이게 오늘의 팁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아닙니다. 이게 세법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환급 받을 거 다 받고 가세자로 바꾸고 이런 거를 용납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도로 재고납부세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 유형을 전환한다면 이걸 체크해 보셔야 돼요. 내가 혹시 이 대상이 되는지. 자, 재고품. 내가 재고가 있어요. 이 재고에 대해서는 환급받은 부가세를 납부해야 된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건물이나 기타 감가상각 자산이 있다. 건물 취득한 지 10년이 안 됐다면 부가세 토해내야 할 부분이 있다. 기타 자산은 2년 이내예요. 뭐 밑에 계산식을 써놨는데 그거는 자세히 보실 거는 없을 것 같고요. 기억을 해두세요. 그냥 건물을 내가 취득했는데 10년 안 됐다. 그럼 부가세가 추징될 수 있구나. 기계를 샀는데 아직 2년이 안 됐다 그러면 추징될 수 있어. 이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제가 이거를 왜 얘기를 하냐면요. 임대업 하시는 분들 가끔 이런 일이 생겨요. 우리 임대업 하시는 분들은 건물분에 대해서 부가세를 환급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7월 1일자로 그냥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계시다가 환급받은 부가세를 계산해서 추징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되게 억울한 일이 생기죠. 아니, 나 간이과세자 되겠다 말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매출 없다고 간이과세자로 바꾸더니 세금 내. 한 달에 임대료가 뭐 100만 원 뭐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부가세를 몇 천만 원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대상 사업자들한테는 세무서에서 간이과세 포기가 가능하니까 포기하시겠냐고 신고서를 다 보내줘요. 포기할 거면은 포기한다고 신고를 해주세요라고.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억울한 사람들이 안 생기잖아요. 이것도 한 맥락인데요. 세무서에서 오는 어떤 안내문 같은 거를 좀 막 버리지 말아주세요. 사람들이 아니 안내문 안 갔어요 그러면 뜯어보지도 않았대요. 왜요? 아니 그거 사무실에서 세무사 사무실에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아니에요. 안내문을 사업자들한테 왜 보내겠어요? 물론 쓸데없는 안내문도 많이 가요. 그냥 일괄적으로 안내하는 것들도 많을 거고 뭐 제도가 바뀌었다고 홍보하는 것들도 많고요. 근데 이렇게 가끔 필요한 내용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내문이 오면 일단 확인부터 해주세요. 이게 세금 신고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신고 기한 내, 그 다음에 안내문을 무시하지 말자. 그냥 버리지 말자. 자, 부가세 과세 기간은 아까 제가 확정 신고할 때 얘기했죠. 1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는
매출이나 매입은 7월 25일까지 신고하고요. 7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는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간이가세자는 1년에 한 번이에요. 1월 1일에서 12월 31일. 자, 그 밑에 납세지. 납세지도 좀 기억해 주세요. 납세지가 부가세는 사업장으로 와요. 소득세는 주소지로 와요. 11월에 제가 소득세 중간 예납 고지서가 올 거라 그랬잖아요. 주소지로 올 거예요. 가끔 주소지가 내가 사업장하고 멀리 있는데 그냥 주소지만 돼 있는 분들도 계세요. 사업장은 서울인데 주소지가 제주도래요. 그러면 체크를 하셔야겠죠. 나한테 무슨 고지서가 왔는지 이런 것들을. 그리고 자, 사업자 등록.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일정한 서류를 첨부한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요. 각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돼요. 자, 식당을 한다면 다른 동네에다 낼 때 사업자 등록증을 또 새로 내죠. 사업자 번호가 달라요. 근데 가끔 내가 사업장이 하나 있으니까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니까 다른 데 사업을 해도 이걸로 그냥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뭐 허가나 이런 게 없을 때는 제재도 없잖아요. 그런데 창고는요. 그러면 창고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나요? 창고는 사업장이 아니에요. 그냥 물건만 보관해 두는 데잖아요. 그런 거는 사업자 등록 없이 그냥 사용하시는 거고요. 자, 과세 표준. 자, 공급 대가는 공급가의 과세 표준 더하기 이 과세 표준의 10% 부가세를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부가세 10%. 부가세 10%라는 거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요. 이게 부가세 포함, 부가세 별도 제가 밑에 써놨죠. 우리 계약할 때 임대 계약할 때 이런 거 많이 하죠. 계약서에 월 100만 원 가로치고 부가세 별도 또는 부가세 포함 이런 문구를 많이 쓰거든요. 저한테 물어보신 게 이거예요. 월세 190만 원이라고 계약서를 썼는데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라고 써 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려고 쓰니까 과세 표준에다 190만 원을 쓰니까 부가세가 얼마가 돼요? 19만 원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계 금액이 209만 원이나 되는데 이게 맞아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어떨 거예요, 이건?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를 받냐예요. 얼마 받으셨어요? 얼마 받아요? 190만 원. 더 안 받으세요? 안 받는데요. 그러면 190만 원을 1.1로 나누시는 거예요. 이분이 17만 2천 원 정도만 세금을 납부하는 거지 19만 원이 아니에요. 이분이 그러면서 겁이 나서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내가 부가세를 부담해 주기로 했는데 19만 원 안 내면 탈세로 걸리는 거 아니에요? 이분은 그거죠. 190만 원에 대한 부가세는 10%, 19만 원인데 왜 17만 원이라 그러지? 이거 나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건데요. 아니에요. 공급 대가, 내가 얼마를 받는지 이거를 기준으로 생각하세요. 자, 세금 계산서를 제가 하나 가져왔어요. 제 고객님께서 실제로 가져온 세금 계산서 내용이에요. 공급가액이 100만 원인데 세액은 7만 원이고요. 합계 금액이 107만 원이래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난감하죠. 이게 공급가액이 100만 원이니까 세액을 10만 원을 해야 될지 세액이 7만 원이니까 공급가액이 70만 원인 건지 그래서 여쭤봤어요.
사장님, 공급가액이 100만 원이면 부가세가 10만 원인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펄쩍 뛰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내가 부가세 3만 원을 깎아줬대요. 자, 어떻게 부가세 7만 원이 맞나요? 그죠? 부가세를 국세청장도 못 깎아줘요. 근데 이분은 그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나는 손해보기 싫으신가 봐. 그래서 사장님 그건 아니고요. 공급가액이 저기 합계금에 107만 원 받으셨죠? 이걸 1.1로 나눠서 부가세는 97,270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가끔 이런 걸 헷갈리시는 거예요. 내가 돈을 얼마 받았는지 그거를 먼저 기준으로 생각을 하세요. 물건들 우리 깎아주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부가세도 같이 깎이는 거예요. 부가세가 세금의 기본이기도 하고요. 우리 일상에 녹아있는 세금이에요. 우리 식당에서 밥 먹을 때 결제하면서 내가 부가세를 내고 있구나. 아무도 생각 안 하죠. 하지만 거기 부가세가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물론 식당에서 밥 먹을 때 가격이 7,700원, 8,800원 이렇게 안 써 있지만 우리는 거기 부가세가 있겠지라고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이게 부가세가 굉장히 친근한데요. 엄청 중요한 세금이고요. 세무서에서 다툼도 엄청 많아요. 제가 여기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법이나 이런 거를 안내는 안 해요. 그거는 세금계산서? 저거 작성하는 게 뭐가 어려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요. 뭐가 중요할까요, 여기에서? 사실 이렇게 엉터리로 써오시는 분 아니라면 금액 보고 작성할 수 있잖아요. 자, 볼까요? 등록번호, 상호, 사업장 주소, 업태, 종목, 그리고 금액인데 이거 되게 쉬운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아니요. 중요한 건 저거예요. 작성일. 언제 발행하는지, 언제 이게 매출이 확정되는지. 자,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6월 30일로 발행했어요. 매출이 언제 거예요? 6월 30일. 7월 1일자로 발행했어요. 언제 매출이에요? 7월 1일. 그럼 많은 분들이 아니 언제든 매출이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니죠. 우리가 과세 기간이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 기간을 어긋날 때 제재가 들어오는 거예요. 일단 세금 계산서 잘못 발행했죠. 잘못 발행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이게 잘못하면은 상대방은 매입세 공제도 안 돼요. 아니 날짜로 차인데 그게 매입세 공제가 왜 안 되냐 막 이러시는데요.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 발행할 때는 이게 언제 매출인지를 정확히 소득세 강의할게요. 11월 중간예납 꼭 기억해 주세요. 혹시 납벌 세금이 많다 그러면 꼭 예정 신고를 해 주시고요. 세금의 기본 구성, 아까 봤던 거죠. 근데 제가 가로치고 아까와 다르게 사업소득이라고 써놨어요. 요거 보면은 세금의 기본 구성을 지금 제가 설명할 때 소득세를 얘기했는데요. 이거는 사업소득세입니다. 소득세의 정식 이름은 종합소득세예요. 왜 종합소득세일까요? 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습니다. 이를 전부 합해서 세금 신고를 하라 그래서 종합소득세예요. 자, 그러면 소득의 종류를 볼게요. 자, 소득의 종류예요. 종합소득의 종류. 이자소득, 배당소득, 금융소득이 있는데요. 이건 무조건 종합과세하지 않아요. 2천만 원이 초과될 때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하고요. 2천만 원이 안 된다. 내 이자가 2천만 원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은행에서 15.4%
원천징수하고 그걸로 끝이에요. 우리가 이자를 받을 때 다 세금을 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 이럴 때는 원천징수 세율이 비영업 대금이자라 해서 27.5%예요. 지방세 포함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제가 비교과세라고 써놨잖아요. 이 뜻이 뭘까요? 비교과세. 환급은 없다예요. 내가 은행에서 15.4%로, 그러니까 소득세는 14%죠. 지방세 10% 빼고 원천징수를 당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만들고 세금을 내려고 보니까 내 세율이 6%래요. 그러면 14% 낸 거 너무 많이 냈잖아요. 환급해 주세요. 그런 건 없대요. 그냥 비교해서 14%는 무조건 기본으로 내는 거고 내가 세율이 35%다. 그러면 추가 납부하는 거지 돌려주는 개념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소득. 사업소득이 제일 중요하죠.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전부 사업소득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자, 사업소득은 세 가지인데요. 부동산 임대소득, 주택임대소득, 사업소득이에요. 이게 주택임대소득은 2018년부터 2천만 원 이하라도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다만 2천만 원이 안 될 때 분리과세가 가능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근로소득. 타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이건 회사에서 해주죠. 근로자들은 세금을 거의 신경 안 써요. 회사에서 다 해주니까. 그러면 사업자들은 뭘 생각해야 되죠? 우리가 근로자로도 신고하고요. 사업자들이 3.3% 사업소득자들도 있을 거예요. 일하시는 분들이. 근로자랑 이 사업자랑 구별을 어떻게 할까요?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일하는 걸 보면 별 차이가 없는데 어떤 사람은 사업자고 어떤 사람은 근로자잖아요. 본인의 책임하에 용역을 제공한다면 내 책임이잖아요. 사업자인 거예요. 근데 사장님이 시키는 일을 한다 나는. 그럴 때는 근로자예요. 그럼 요거를 판단할 때 뭘 보고 판단할까요? 책임을 그 기준이 뭘까? 쉽게는 이런 거예요. 출근, 퇴근 시간이 일정하더라. 근로자처럼 9시에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한다. 그게 내 자발적이 아니라 뭐 계약서 같은 데 작성이 돼 있다. 아니면 암묵적으로 명시가 돼 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이 사람 이게 사장님들이 제일 민감한 게 이거예요. 나는 3.3%로 신고를 했는데 이 사람이 1년 지나가지고 퇴직금 달라 그래요.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다든가 뭐 이런 것들로 따져요. 요거는 노무사님한테 여쭤보면 되겠지만 4대 보험이나 퇴직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잠깐 설명해 드렸어요. 그리고 연금소득이죠.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연금소득 받는 분들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잠깐 뒤에 연금소득을 보면요. 다음 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있는데요. 공적연금은 타소득이 없을 경우 연말정산하고 납세 의무가 종결되고요. 타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신고해야 돼요. 마치 근로소득자 같죠? 근로소득과 비슷한 구조예요. 사적연금은 연도별 총연금액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선택적 분리과세 하고요. 초과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해야 됩니다. 선택적 분리과세는 납세자가 유리한 대로 확정신고를 해도 되고 합산신고를 해도 되고 그냥 분리과세로 종결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기타 소득은 연 3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소득이 제일 중요한 게 사업소득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기타 소득과 사업소득.
이 구별이 중요해요. 기타 소득과 사업 소득이 왜 중요한지 한번 볼게요. 기타 소득은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사업 소득은 아까 계속 말하죠. 반복적,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 소득이라고 해요. 이게 세무서에서 엄청 다퉈요.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냐, 사업 소득으로 신고하냐를 왜 이렇게 다툴까요? 일단 세무서랑 다툴 때는 딱 하나 이유예요. 세금 차이. 뭔가 세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밑에 볼게요. 기타 소득의 필요 경비예요. 실제 필요 경비 또는 60%를 인정해 준대요.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기타 소득에 대해서 60%의 경비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보면 고용관계 없는 자의 인적 용역, 뭐 강연료, 중개수수료 이런 것들이 가능할 거고요. 영업권, 우리가 아는 권리금 있죠? 이것도 60%가 필요 경비로 인정이 돼요. 그리고 반대로 보상금이나 위로금 이런 거 있죠. 이런 건 필요 경비가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 보상금이나 이런 건 필요 경비가 0%니까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좋겠죠. 반대로 뭐 강연료 이런 거는 필요 경비가 60%나 인정이 되니까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고 싶을 거예요. 제가 오늘 강의하는데 제 강의료는 기타 소득인가요? 사업 소득인가요? 기타? 자, 기타 소득이면 일시적 우발적이잖아요. 자, 일시적 우발적이란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평생에 한 번? 그 정도 돼야 뭐 일시적 우발적 아니야? 1년에 한 번이면? 아니면 뭐 2, 3년에 한 번? 이 기준이 굉장히 모호해요. 그러니까 실제 5월달 소득세 신고할 때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올해는 강의를 많이 했다, 운이 돼서. 근데 나는 전업 강사가 아니고 내년부터는 강의할 계획이 없다. 이건 기타 소득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 강의를 내가 하기는 하는데 1년에 한두 번 한다. 이거는 사업소득이 아니지 않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게 너무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까 세무서랑도 계속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까요? 사업소득이 더 유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기타 소득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왜냐하면 3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가 가능해요. 그리고 사업소득이면 다른 필요 경비가 많은 사람이라면 이익이 안 날 수도 있죠. 요 소득이 좀 붙는다 그래도. 이런 경우도 있고요. 원천징수는 기타 소득 금액은 세율은 20%예요. 지방세까지 하면 22%. 근데 필요 경비 60%를 인정받으면 8.8% 원천징수를 합니다. 아까 사업소득은 몇 프로로 원천징수한다 그랬죠? 3.3%. 그럼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물어봐요. 와, 기타 소득은 8.8%나 띄고 주네, 나를? 나 완전 손해인데? 근데 이 원천 징수한다는 건요, 예납하는 거예요. 그냥 미리 세금을 내는 거지 5월 달에 소득세를 정산해서 요 납부한 건 빼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8%를 냈든 20%를 냈든 100%를 냈든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원천 징수 세율이 아니라 필요 경비를 인정해 줄 수 있냐. 이런 게 더 중요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에요. 임대수익 보장제.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건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행사가 분양 촉진을 위하여 상가 수분양자에게 일정 기간 최소 임대료를 보장해 주는 경우, 자, 임대료를 보장해 준대요. 이거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상가 분양이 좀 어려운 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시행사가 이러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여기 이 상가가 월 500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데다. 당신이 만약에 이걸 사가지고 임대가 안 나가거나
500만 원을 못 받으면 내가 한 2년 500 보전해 줄게. 월세 500 맞춰줄게 라고 약정들을 해요. 많은 분들이 이제 묻는 게 이거 불법이에요? 라고 물어봐요. 어떨 것 같아요? 불법인가요? 이건 판매 촉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이고요. 불법이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는 임대사업 개시 전에 받는 금액은 위약금의 성격으로 기타 소득에 해당되고 임대사업 개시 후에 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대요. 자, 이건 또 무슨 말이죠? 자, 임대사업 개시 전, 후를 따지죠. 그럼 임대사업 개시, 이건 언제를 기준으로 해요? 언제? 사업자 등록. 일단 상가를 분양하면요. 사업자 등록은 무조건 다 내실 거예요. 왜? 부가세 환급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은 다 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사업자 등록을 얘기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이때 사업 개시일은요. 이거예요.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거 쉽게 말하면 이거죠. 분양을 받고 임대를 하려고 그러니까 안 나가요. 이 상가가. 계속 안 나가서 결국 시행사에서 보조금을 주기로 한 거예요. 500 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매달 5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임대 될 때까지. 그럴 경우에는 기타 소득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위약금이라 그랬잖아요. 위약금은 필요 경비가 없어요. 그냥 22%를 띄고 줘요. 그럼 사업소득은 이거예요. 계약을 하긴 했어요. 근데 분양할 때는 500만 원 분명히 나올 거라고 얘기해서 내가 샀는데 실제 임대차 계약을 하고 보니까 300분이 안 된대요. 그러면 이 건물주 당연히 돈 달라 그러죠. 200만 원 보전해줘 얘기할 거라고요. 그러면 이때 200만 원은 사업소득이에요. 임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때는 3.3% 원천 징수하고 지급해 주는 거예요. 시행사에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고민하는 거죠. 이게 22% 세금 띄고 나를 준다고? 3.3%를 띄고 주는 거랑 너무 차이 나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생돈 날라가는 것 같잖아요. 이게 실제 손실이 있을까요? 이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이분은 그냥 임대수입 사업자에다가 사업소득처럼 신고할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필요경비도 똑같이 반영되겠죠. 뭐 이자가 나갔으면 이자 비용 나갈 거고 관리비 같은 거 나갔으면 관리비 같은 거 비용 처리할 거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요 원천징수는 그때 정산되는 것뿐이에요. 여기 임대수익 보장제가 요즘 많이 활성화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다. 한번 기억하시고요. 나중에 받게 되면 물론 이런 거 안 받고 임대가 잘 돼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받게 되면 원천징수를 하고 준다. 이거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신고해야 되는 거다를 기억하셔야 돼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요?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해요. 이거는 용역 제공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보상의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게 아니라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그래서 소득세 신고를 가끔 안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자, 기타 소득,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중개수수료.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저희 거래처에서 일어난 일이라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요. 부가세랑도 연관이 있고요. 3,500만 원 중개수수료를 저희 분양회사에서 이제 상가 분양할 때 누가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고맙다고 수수료를 3,500만 원이나 줬다는 거예요.
당연히 법인이잖아요, 분양회사가. 그러니까 원천징수를 하고 줬대요, 3.3%. 제가 기타 소득이랑 사업소득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 분양회사 입장에서는 수수료 주니까 그냥 3.3%로 신고를 한 거예요. 만약 기타 소득으로 신고했다면 필요경비 0%예요. 알선 수수료는 22%를 띄고 줬을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됐을까요? 생각도 못 해봤던 일인데 세무서에서 이 사람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소명하라고. 내용이 이분이 중개사업자래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도 있고 사업도 하고 계시는 분이래요. 부동산 중개사업자로. 그러니까 세무서 입장은 그거예요. 인적 영역을 신고할 게 아니라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어야 된다. 당신은 사업자인데 세금 계산서를 발행 안 했다. 부가세를 납부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납세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중개수수료는 내가 계약서에 중개인 이름을 쓰는 거고 이거 분양 상가는 그냥 사람 소개만 시켜준 건데 이게 어떻게 같은 거냐. 그리고 같다고 해도 나 소득세 신고 다 했다. 세금 냈다.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면 나는 납부를 했겠지만 상대방이 법인이잖아요. 그쪽은 매입세 공제 받았겠지. 세수에 영향이 없지 않냐. 어때요? 이 주장이 타당한가요? 논리적인 주장이에요. 근데 사업자는 본인의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동일한 비슷한 용역을 제공할 경우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돼요. 그리고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에요, 세무서는. 이게 세금 계산서는 거래 흐름이나 이런 거를 알기 때문에 탈세나 이런 거를 막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개라는 게 꼭 계약서에 이름을 써야 중개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성격이 같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를 납부해야 된대요. 자,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소득세 신고했으니까 뭐 소득세는 그렇다 치고 부가세를 내가 납부해. 그럼 상대방은 부가세를 공제받나요? 이제 그것도 문제죠.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한다 해도 인제 와서 발행을 해도 이게 작년 건데 발행을 한들 상대방은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사실 아무 영향이 없어요. 지금 상태로는. 왜? 부가세를 공제받은 것도 없고 앞으로도 안 받을 거니까. 그리고 인건비로 신고한 비용 그대로 그냥 비용 처리가 될 거예요. 이분은 무슨 문제가 생겨요? 부가세 얼마 내야 돼요? 지금 3,500만 원을 받았으면 복습. 그쵸? 나누기 1.1 해야 되죠? 내가 받은 거에 1.1 나누면 부가세는 318만 1,810원이에요. 그럼 요것만 납부하면 돼요? 가산세가 무섭다 그랬잖아요. 가산세가 어떻게 붙냐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20%. 만약에 요것만 빼고 신고를 했다. 그럼 과소신고 10%가 붙을 거예요. 그리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1년 전 거예요. 10% 이자도 붙어요. 그리고 세금 계산서 미발행 가산세가 붙어요. 이거는 2%, 318만 원의 2%가 아니라 3,100만 원에 대해 2%예요. 이게 가산세만 뭐 100몇십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세금은 300만 원인데 가산세가 100몇십만 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이 미치고 팔짝 뛰겠죠. 분양회사에서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대체 분양회사는 뭐라 그래요? 아니 이걸 왜 세금 계산서 받았으면 깔끔하게 끝났을 텐데 이러셨냐? 그 사람이 부동산을 하는지 내가 어떻게 아냐? 그냥 3,500만 원 준다니까 3.3% 원천징수 해도 되냐 그랬더니 그러라고 그랬다는 거죠. 내가 사업자인지 아닌지 내가 판단해야 돼요. 상대방은 잘 몰라요. 물론 이런 상가에서 내 사업장에서 만났으면 당연히 알겠지만
그 외에 거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 제가 오늘 지금 강의하잖아요. 나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나요? 아까는 기타 소득이냐 사업 소득이냐를 물었는데 이제는 사업 소득이냐 기타 소득이 아니라 부가세를 납부해야 되나요? 이 강의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강사료는 3.3%를 외우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 강사료 무조건 3.3%. 저는 본업이 뭐예요? 세무 용역을 제공하는 거예요. 강의는 세무에 대한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세무 용역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사료는 3.3% 원천징수 할 거예요, 아마. 학원 강사들은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똑같은 강의를 하는데 학원에서 강의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나와서 강의를 할 수도 있잖아요. 문제가 되나요, 이분들은? 학원은 대부분 면세사업자예요. 부가세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원천징수를 해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걸로 알아요. 이런 일도 일어난다라고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이분은 지금 소득세 강의를 하니까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소득세는 어떻게 돼요? 아까 소득세는 정상적으로 신고했다 그랬잖아요. 소득세는 신고했으니까 그냥 넘어가면 되나요? 매출액이 바뀌었죠. 우리 3,500만 원이 수입이라고 신고했는데 부가세 빼고 3,100만 원이 수입이잖아요. 아마 소득세는 환급 신고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분이. 자, 제가 이번 시간에는 조금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만 위주로 얘기를 해요. 이자 비용도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자 비용이 인정이 되냐, 어디까지 인정이 되냐 이런 걸 물어보세요. 모든 비용은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인정이 돼요. 일단은 내가 차에 기름을 넣었다고 다 비용 처리가 되냐가 아니라 당연히 사업을 위해 차를 끌 거라고 생각해서 비용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자 비용도 마찬가지죠. 이 사업에 물 위해서 대출을 받았더니 이자를 낸 거다. 이게 입증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 건물 임대하시는 분들 처음 건물 살 때 대출들 많이 받잖아요. 건물 담보로. 그런 거는 바로 크로스가 되죠. 건물 살 때 대출 받았네? 그런 건 인정이 돼요.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 요즘 사업 운용자금 대출이라는 것도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대출을 받아서 사업에 썼다라는 건 입증은 본인이 해주셔야 돼요. 이게 뭐 목적마다 다를 거예요. 뭐 기계장치를 사는데 꼭 써야 되는 거라면 기계장치 사는데 썼다. 이걸 보여줘야 되고요. 순수하게 운영자금이라 뭐 급여를 줘도 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썼다라는 걸 또 입증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자 비용은 100% 인정해주고 막 이렇게 해주지는 않아요. 두 번째 보면 초과인출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이라고 써놨죠. 자산이 부채보다 커야 된대요. 자, 아까 건물을 샀는데요. 이분이 건물은 5억에 샀어요. 근데 재무지표를 보니까 부채가 10억이래요. 조금 이상하죠? 아니 건물이 5억인데 왜 부채가 10억이나 되죠? 누구나 생각할 때 저 5억은 그 차액 5억은 건물 사는 데 든 게 아니라 다른 데 쓴 돈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산이 부채보다 클 경우에 인정해 주는 거고 만약에 부채가 더 크다 그러면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있는 거예요. 사업장이 2개인 이상인 경우 초과 인출금 계산. 자,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별 거래 내역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사업을 좀 여러 개 해요. 그러면
대출을 받았는데 무슨 사업하고 연관돼 있냐는 거예요. 내가 식당도 하고요. 여기서 편의점도 해요. 그리고 옆에서는 문방구도 해요. 대출을 무슨 사업장 때문에 받은 건지 구별하라는 거죠. 그리고 구별하면, 자, 내가 대출을 편의점 때문에 받았어요. 편의점 처음 오픈할 때. 그러면 편의점 자산이 부채보다 커야겠죠. 그 이자를 인정받기 위해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각 사업장별로 그 사업장에 필요해서 쓴 돈이다 입증하셔야 되고요. 자산이 부채보다 많아야 돼요.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제가 이렇게 표도 써놓고 해놨는데 이거를 뭐 외우시면 좋겠지만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이거는 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으시잖아요. 그럼 이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의 수입금액, 기장 의무가 뭔지, 추계율은 기준경비율인지 단순경비율인지, 심지어는 가산세는 뭘 내야 되는지까지 적혀 있어요. 이게 별 내용이 다 있으니까 안내문이 보면 잘 보세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안내문 버리지 말고 한 번쯤 좀 봐달라고. 여기에 이런 내용들이 다 있으니까 한번 보셔야 돼요. 그리고 자, 기장. 그럼 기장은 뭔지? 기장은 사업의 운영 내역을 장부에 기록하는 거예요. 복식부기. 손익뿐 아니라 자산과 부채도 기록한대요. 간편장부는 손익만 기록하는 거. 쉽게 말하면 가계부 쓰는 거예요. 오늘 못 팔았고 오늘 무슨 비용이 뭐가 나갔고 이것만 쭉 나열하면 그게 간편장부예요. 그리고 제가 제목에 기장이란 해놓고 적격증빙서류라고 했잖아요. 이 적격증빙서류라는 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계산서 이런 걸 얘기해요. 이런 서류를 영수증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3만 원 이하인 경우는 간이영수증을 인정해줘요. 우리 택배 같은 거 보내고 아니면 동네 마트에서 뭐 물건 사고 그러면 간이영수증 해주잖아요. 그런 영수증도 인정을 해주지만 3만 원이 넘으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접대비인 경우에는 10,000원 이하인 경우에만. 이게 적격증빙 미수치 가산세 증빙불비 금액이 2%라고 돼 있잖아요. 사업을 위해 쓴 거는 분명한데 영수증을 못 받았대요. 세금계산서를 못 받았대요. 그러면 비용은 인정해주지만 가산세 2%는 납부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부가세는 10%를 내야 되고요. 이거 가산세는 2%래요. 가산세 내는 게 더 유리한 것 같아요. 라는 분도 계세요. 실제. 그래서 아니 부가세는 어차피 공제받잖아요. 그쵸? 가산세는 그냥 생돈 내는 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뭘까요? 이게. 자, 내가 사업을 위해 비용을 썼다고 하는데 입증이 안 되면 비용 자체가 인정 안 받아요. 못 받아요. 이걸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제일 쉬운 건 뭐 송금증 이런 걸로 입증을 하는데요. 세무서에서 100% 인정해 준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자체를 그냥 부인해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사업에 썼다라는 증거가 되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산세만 내면 되죠. 아니에요. 비용 자체가 부인될 수 있기 때문에 적격증빙서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어느 강의를 할 때마다 기본적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요즘은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 등록들 하시죠? 자,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를 등록하는 건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 명세서나 이런 걸 따로 안 챙겨도 홈택스에서 다 볼 수가 있잖아요. 주의하실 거는 사업에 관련된 것만 쓰세요. 나도 보지만 국세청도 보는 자료죠. 온갖 걸 쓰시는 분이 계세요. 정말. 그냥 집에서 쓰는 것도 쓰고 뭐 별의별 내용을 다 쓰세요. 그리고 그냥
일단 거기 있으니까 뭐 필요한 것만 빼서 쓰세요 이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가능하면 사업에 관련된 내용만 그 카드는 쓸 수 있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총수입 금액. 자, 총수입 금액. 우리가 기장 의무를 판정하거나 할 때 수입 금액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이 총수입 금액은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가세 신고하면 매출이 확정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총수입 금액은 부가세 매출액과 같을까요? 대부분의 사업하시는 분들은 비슷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써놨죠. 매출로 계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영업의 수익, 잡수익 등으로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대요. 이게 뭐가 그런 게 있을까요? 자, 매출로 계상이 안 됐다는 건 부가세 신고를 안 했다는 거예요. 부가세는 없지만 소득세는 납부해야 된다. 자, 대표적인 게 판매 장려금. 우리가 가끔 업체들 보면은 물건 판매하면 보조금들을 받아요. 판매 장려금들. 세금 계산서 발행 안 해요. 그렇다고 뭐 원천 징수를 하지도 않고요. 하지만 수입 금액으로 잡아줘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총수입 금액엔 당연히 매출액이 포함되겠죠. 그리고 국고보조금, 그리고 보험 차익도 있고요. 업무용 승용차 매각가액. 요거는 전부 대상은 아니고요. 2016년 이후 복식부기 의무자만 적용을 해요. 그리고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가액. 이것도 2018년 이후부터 복식부기 의무자에게만 적용합니다. 자,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금액이 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성실신고 확인 대상, 외부 세무조정 대상, 복식부기 의무자 판정 시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일시적인 발생이므로 수입금액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 판정 및 추계 신고 시에는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말이 너무 어렵죠? 도대체 예를 잠깐 들어볼게요. 제조업을 계속 사업하시던 분인데 2020년 수입 금액은 3천만 원뿐이 안 돼요. 그런데 기계장치를 2억에 매각했대요. 장부가액은 1억이고. 이럴 수 있죠. 여기가 기계를 팔았다는 거는 지금 사업이 안 되니까 팔았을 거예요. 아까 자세히 안 봤지만 요거를 볼게요. 다시. 이번 제조업이라 그랬죠. 그럼 제조업 칸에 가서 보는 거예요. 간편장부는 1.5억 안 되면 간편장부, 1.5억이 넘으면 복식부기일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수입 금액이 얼마인 거예요? 3천만 원이에요? 2억 3천이에요? 1억 3천이에요? 자, 수입 금액이 3천만 원 있고 기계장치는 2억에 팔았고 기계 양도 차익은 1억이에요. 헷갈리죠? 여기서 아까 얘기한 대로 하면은 이거는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거니까 간편장부냐 복식부기 의무자냐를 판단할 때는 안 잡겠대요. 그래서 그냥 3천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1.5기 안 되니까 간편장부 대상자예요. 근데 자, 추계신고 유형을 보면 기준경비율은 3,600만 원 이상일 때고요. 단순경비율은 미만일 때예요. 이거 판단할 때는 이 기계장치 2억 이걸 넣고 판단하겠대요. 이 사람은 본인 생각에는 3,600만 원이 안 돼서 단순경비로 신고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때는 기준경비로 신고해야 돼요. 이게 판단할 때마다 복잡하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요거 생각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수입금액 누락 주의.
제가 수입금액 누락하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적어봤어요. 자, 관세환급금이나 판매장려금,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이 뭐 영업손실보상금과 이전 가능한 사업장의 기계이전 보상금,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일자리 안정지원금, 이런 것도 전부 수입으로 잡아야 돼요. 자, 일자리 안정지원금, 고용지원금, 그리고 사업자가 사업 관련해서 받는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도 제가 적었어요. 우리 얼마 전에 25만 원 받았죠? 이거 수입 금액이에요? 아니에요? 안 받으신 분 있나요? 25만 원? 거의 다 받으셨죠? 안 받으신 분은 복 받으신 거고. 자, 전 국민이 거의 25만 원 받았어요. 특히 작년에는 다 받았잖아요. 이거는 생활비를 보조해 주는 거예요. 이거 줄 때 당신이 근로자야? 사업자야? 이런 거 안 따졌죠. 그냥 소득금액 이하는 다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포함이 안 돼요. 근데 업종에 따라 지급받는 사업 보조금이 있었을 거예요. 뭐 제한업종이나 이런 데들 지원금들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데는 특별히 국세청에서 제외해라는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수입금액에 포함돼야 됩니다. 이건 사업 관련해서 받은 거예요. 업종 제한돼서 사업에 피해를 봐서 준 거잖아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건데요. 사업자가 받는 카드 마일리지, 포인트 적립금 이런 건데요. 약국이나 병원은 그 약제 사잖아요. 그거를 대금 결제를 제휴카드로 하면은 그 포인트가 쌓여요. 그 금액이 꽤 크거든요. 이런 건 국세청에서 아예 집계를 내서 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얼마 나와요. 거의 정확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반 사업자라고 해도 카드 마일리지가 너무 많다 그러면 사업과 관련했다 그러면 이게 포인트가 이게 제휴카드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왜 그거를 제휴카드를 얘기했냐면 내가 올해 온 집의 가구를 다 바꾸다 보니까 뭐 가전제품 뭐 이런 걸 바꾸다 보니까 포인트가 엄청 많이 쌓였어요. 이럴 때는 이 포인트에 대해서 세금이 있을까요? 사업과 관련 없죠. 불로소득이긴 하지만 대부분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생길 거예요. 근데 사업자는 이건 사업과 관련해서잖아요. 그래서 카드 마일리지라고 해도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한 거라면 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그래도 종합소득세를 했으니까 기본세율이 얼마인지는 좀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넣어봤어요. 내가 과세표준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이제 세율 구간이 달라질 거예요. 특히 올해부터는 10억이 넘으면 세율이 지방세 별도로 45%나 되죠. 물론 누진세율이에요. 내가 번 돈의 전부 45%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누진세율이라 저기 공제액을 써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에요.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가맹점의 경우 10만 원 이상의 금액을 발행을 안 할 경우 중요한 거예요. 수입 금액 누락이 없다래도 미발급 금액에 20% 가산세가 있어요. 옛날에는 50% 과태료였는데 많이 낮아진 거예요. 내가 매출 신고하는데 다 신고를 했어요. 매출을. 누락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단지 현금 영수증만 발행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도 제재가 있어요. 20% 가산세가 엄청 세죠. 20%면. 내가 10만 원짜리면 2만 원의 가산세를 무조건 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상대방이 원하지 않았대요.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카드 단말기에도 있어요. 그냥 자동으로 상대방 정보 안 넣고 발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라도 발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나는 누락도 없다. 세금 다 냈다. 부가세, 소득세 다 냈고 상대방이 원하지 않아서 발행을 안 했다. 그런 변명은 통하지 않아요. 자, 현금 영수증 발행 의무 업종이에요. 몇 개만 한번 읽어볼게요. 일반 유흥주점업, 뭐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그리고 학원들, 뭐 태권도 학원 이런 것도 다 포함되고요. 자, 골프 연습장 운영업 이런 것도 2019년부터는 현금 영수증 발행 업종이에요. 자, 그리고 밑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쭉 했는데 뭐 체력 단련 시설 운영업, 컴퓨터 운영 유지 뭐 이런 것들 관리업들도 그리고 특수 여객 쭉 있어요. 이걸 제가 다 읽어드리지는 않고요. 이걸 쓴 이유가 있어요. 업종이 매년 추가돼요. 내가 작년에 현금영수증 발행 업종이 아니었는데 올해는 현금영수증 발행 업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작년에도 아니었으니까 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현금영수증 발행 업종이 올해 혹시 대상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 과산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건 깎아주지도 않아요. 이 가산세는. 그거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시간에 질문을 받을 건데요. 질문 받기 전에 요거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가끔 물어보세요. 세무조사는 대체 뭘 근거로 하냐? 세무 소명을 하라고 안내문이 오는데 그거는 뭐 때문이냐? 국세청에서 PCI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요. 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이에요. 되게 간단해요. 심플해요, 이건. 자, 쉽게 말해서 국세청은 소득세 신고하는 금액 안에서 소비가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소득세 신고는 누가 해요? 본인이 스스로 하죠. 내 소득이 얼마예요? 라고 자진 신고를 해요. 대부분은 국세청에서 자진 신고한 거를 그냥 믿고 넘어가 주죠. 이거를 일일이 기한후 신고가 아니라면 아니면 세무조사가 아니라면 우리가 소득세 신고한 걸 다 그냥 믿고 넘어가거든요. 자, 보세요. 재산 증가액에 소비 지출액을 더하고 신고한 소득 금액을 뺀대요.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이게 플러스가 나올 수가 없죠. 내가 번 돈이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카드를 2천만 원, 3천만 원 쓸 땐 좀 이상한 거죠. 그때는 세무서에서 이거예요. 자, 신고한 금액보다 더 크다. 소득 금액보다 더 크다. 재산이 내가 소득을 신고한 내역을 다 누적해 봐도 이런 물건을 살 수가 없다. 내가 월급이 500만 원인 사람인데 카드를 2, 3천씩 쓰고 있다.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이럴 때는 세금을 탈루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세청은 자료가 어마무시해요. 여기에도 간단히 썼는데 금융기관, 등기소,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연계해요. 금융기관, 우리 2천만 원인가요? 송금할 때마다 국세청에 자료가 다 들어가요. 얼마 이상은 다, 그리고 현금 뭐 얼마 이상 찾을 때 그런 것도 다 기록이 돼요. 국세청에서 우리 하나하나 다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고요. 만약 필요해요. 이 사람 거를 내가 봐야겠어. 그 사람 자료만 찾아보면 되게 돼 있어요. 평소에는 그걸 다 안 보겠지만 세무조사라든가 뭐가 필요해요. 이 사람 자료가. 언제든지 집계낼 수 있으니까 모르고 넘어가겠지. 모르고 넘어간다기보다는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아직.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겠죠. 실제로 대표자인데요. 급여는 뭐 몇 천만 원 안 돼요. 월급이 아니라 연봉이 몇 천만 원 안 되는데 뭐 회사 비용도 다 본인 카드로 쓰고 하다 보니까
좀 카드를 많이 쓰셔요. 연락 와요. 이거 카드 뭐에 쓴 건지, 대금은 어떻게 지급했는지 이걸 물어봐요. 당연히 물어보겠죠. 그리고 소명이 안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이거 법인세 조사로 연계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 법인에서 뭐 매출을 누락했다거나 횡령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따지는 거예요. 세무서도. 제일 우리가 흔한 건 자산 취득 자금 소명. 요즘은 집 살 때 다 자산 자금 소명해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소명할 때 간단했어요. 그냥 내가 연봉이 1억이에요. 이 정도 집 살 거 충분해요. 요즘은 소득도 중요하고요. 통장에 돈이 얼마 있냐도 중요해요. 그렇죠. 내가 1억을 버는데 1억씩 다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건물 살 능력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소득만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도 좀 주의해 주시면 좋겠어요.